네, 국제경제부 퇴근해도 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승표 선배, 강보인 기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이건 금리시장이건 외환시장이건 뭐 시장에 뭐 절대적인 변수가 되다 보니까 연준 이야기를 좀 많이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그 전 연준 총재인 벤버니키 의장이 낸 기고문 뭐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지금 강보인 기자가 처음으로 이제 내용을 준비했는데 네, 지금 권 선배가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지난 2006년부터 14년까지 14대 연준 의장직을 지냈던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의 글 한 편을 갖고 왔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번에 이제 버냉키 전 의장이 책을 한 권 냈는데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의 경제 상황까지 진단을 한 글이어가지고 관련해서 연준이 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가파른데 빠르게 대처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진 글이 있어서 되게 통찰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버냉키 전 의장은 연준이 가파르게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긴축 카드를 왜 늦게 꺼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단은 버냉키 의장이 그간 팬데믹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였다라고 지적을 해요. 뭐 실제로 지난 3월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8.5% 정도 올랐었고요. 이게 거의 한 40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고, 그런데도 연준 위원들이 이 긴축 정책으로 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굉장히 늦은 시기에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0.25bp 정도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 결정도 사실 올해 3월에 되어서야 결정이 났고요. 그래서 버냉키 전 의장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연준의 대처가 조금 늦었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유로 이 연준이 지난해가 아니죠. 지난 2020년에 도입을 한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연준이 당시에는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는 이유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국 내에 이제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고 그러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이 우려가 된다면서 이 인플레이션이 2% 선을 넘어도 한시적으로는 이것을 용인하겠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을 도입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평균 물가 목표제입니다. 그 잠시 그때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은 고물가 하지만 그때는 물가가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 이건 우리 저물가의 늪에 빠졌다라고 할 정도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게 너무 지상 최대의 과제였고 그게 너무 좀 안 돼가지고 물가 끌어올리는 거가 지상 최대의 진짜 목표였거든요. 그런 시기에 나왔던 게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인데 이제 이게 좀 부메랑으로 좀 돌아오는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번 팬데믹 시국에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연준을 사로잡고 있는 공포였다고 한다면 바로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 상황이 오는 것에 네, 대한 맞습니다. 이제 그 두려움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오버슈팅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용인하겠다 뭐 이런 발언까지 나오고 했었으니까요. 물론 지금은 완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만. 네. 그렇죠. 이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바뀌기 전에 이 평균 물가 목표제의 핵심적인 목표가 이 노동시장이 강력하게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있었는데요. 이 핵심적으로 이 부분이 버냉키 전 의장이 생각한 연준의 늑장 대응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이례적으로 계속 확산을 하면서 연준이 이 관련된 경제 지표를 보고 이제 경제 정책을 꾸려 나가야 되는데 정확히 판단을 하지 못했다라고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에세이 안에서 버냉키가 팬데믹은 노동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지표들을 뒤섞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평균 물가 목표제 또 팬데믹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이 계속해서 버무려지면서 굉장히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축적 대응을 늦게 하게 됐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노동시장의 지표가 뒤섞였다라는 게 사실 그 숫자만 보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단순히 뭐 실업률이 높고 낮음 뭐 이런 것만 봐서 경기를 판단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좀 그런 의구심도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제 기억에는 또 한 가지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초기에 발생했을 때에 제니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라든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바로 사회 취약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 팬데믹이 초기에 발발하면서 어떤 그 강력한 봉쇄 조치들이 나왔을 때에 사실 그 저소득 서비스업 노동자들이 제일 큰 타격을 입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실업률이 굉장히 이제 커졌고 고용 시장에서 물러나는 양상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실업률이 다시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에도 옐런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유명한 노동 경제학자이기도 한데 이게 그냥 단순 실업률만 볼 게 아니라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그 확장 실업률을 좀 봐야 된다. 네. 그리고 노동시장 참가율을 보면서 이 노동시장 자체에서 지금 뭐냐면은 이제 여성 노동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정 보육이라든지 그다음 집에 돌봐야 되는 돌봄 노동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노동시장에서 아예 퇴출돼 버리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실업률이 개선되더라도 이 사람들의 삶이 그 개선되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시장 참가 자체를 못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동시장의 개선 여부를 포괄적인 지표를 두고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어떤 단기간의 실업률 개선이 있을 때에도 사실 파월 의장도 그렇고, 파월 의장도 좀 그런 옐런 장관의 그런 견해를 사실 그 예전부터 연준에 있을 때부터 좀 지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조금 연준이 어떤 확실한 노동시장의 어떤 개선 징후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려고 했던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선배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지표 아래에 있는 경제적인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왜곡된 부분이 있지 않았냐라는 문제를 버냉키 전 의장도 똑같이 지적을 했는데요. 이 팬데믹 때문에 한시적으로 복직을 미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뭐 팬데믹 때문에 이제 가족 돌봄 공백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고 또 코로나19 감염을 실제로 우려하고 있던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 팬데믹 시국을 지나면서 어떠한 여가와 또 본인의 직장 생활 관련해서 가치관이 변한 인구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구들을 제대로 고려를 했을 때 사실상 실업률이 지표상에 나타난 그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이 지난해 중반에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급등하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연준이 이러한 인플레이션 상승이 한시적인 거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결국 이번 당시의 인플레이션은 공급 측면의 충격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 거고 시간이 지나고 또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조금 완화가 된다면 이 부분이 해결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에 돌입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이러한 두 가지 요인들이 연준으로 하여금 조금 더 느린 그런 긴축 정책에 돌입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이례적으로 정말 역사상 볼 수 없었던 그런 재정 정책 돈이 투입이 됐고 그게 미국 소비자, 미국 가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을 좀 못 내린 것 같고, 그리고 그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사실 중앙은행 사람들이 교과서적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공급 측면의 물가 압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는 수요 측면 물가를 잡는 게 우리의 본연의 목표다. 그게 결국 좀 그런 좀 교과서적 혹은 과거지향적인 그런 이론에만 너무 충실했어서 이런 이번 공급 충격에서 시작된 이 인플레 압력이 뭐 인플레 기대 심리를 통해서건 어떤 식으로건 이렇게 전파되는 거를 좀 간과하지 않았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이제 그 연준에게 있어서는 사실 좀 조금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불행한 그 공급 사이드에서의 어떤 충격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코로나 초기에 있었던 이른바 그 수에즈 운하 사건. 이게 그 대형 그 화물선이 수에즈 운하에서 사고가 나면서 이 운하를 막아버리는 바람에 물류망 자체가 거의 한 달 가까이 그냥 봉쇄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이제 당시에는 연준은 이것은 하나의 어떤 이벤트고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될 것이라고 봤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수에즈 운하 사건은 어떤 팬데믹이 불러왔던 공급망 차질의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사실은 곳곳에서 팬데믹 봉쇄로 인해서 공급망이 차질을 빚는 일들이 이제 크고 작은 일들이 연쇄적으로 이제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갈 시점에서 굉장히 또 불행하게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일이 이제 벌어져 버리니까 어떤 공급 측면에서의 어떤 이벤트가 너무 이제 잇따라 발생하면서 장기화돼 버린 문제가 이제 생긴 것이죠. 그런 건 좀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고 연준도 이런 건 좀 이런 것까지 예측하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또 역설적인 건 뭐냐면 연준이 결국은 인플레이션 통제에 늦게 나섰던 거는 노동시장이 혹여나 타격을 받을까 걱정했던 것이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방치했던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저소득 가구에 더 큰 충격을 안겨주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연준이 더 좀 공격적이고 좀 매파적인 성향의 이제 대응에 나서게 되지 않았나. 결국은 가장 인플레이션에 타격을 입는 것은 결국은 저소득층일 수밖에 없거든요. 연준의 어떤 그런 어떤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의식이 오히려 저소득층, 그러니까 연준은 어떤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했던 일련의 조치들이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독이 되어서 돌아오는 상황.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참 어떻게 보면 연준으로서도 너무나 좀 안타깝지가 않았을까. 5월 FOMC에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 앞서서 이제 미국인들에게 보내는 이제 메시지라고 하면서 사실 이제 이 고금리 긴축 국면이 상당히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것이고 우리를 믿어달라라고 얘기했던 것도 어떤 자신의 선의를 조금 미국인들이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담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연준의 어떤 그 잘못된 판단 세 번째 요인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성격을 제대로 좀 진단하지 못한 것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네 번째는 그럼 이유가 또 뭔가요? 크게는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한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첨언을 하면서 글을 마무리했는데요. 남 선배가 말씀하신 대로 결국 연준이 가장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은 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오래 갈 거다. 이 사안을 적확히 알고 이제 정책을 꾸려나가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평균 물가 목표제를 수립을 할 때 그런 고용 시장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못 되었던 점을 조금 더 수정을 해서 2024년 또 2025년에 검토될 평균 물가 목표제 프레임워크에서는 조금 더 경제가 완전 고용 시장 상태로 회복을 했는지에 대해서 적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태를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을 때 재빨리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고 하면서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2024년, 25년에 평균 물가 목표제를 제대로 수정하는 방향을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라고 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에 어떤 연준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뒤처졌던 것에는 어떤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보호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연준에 대해서 굉장히 선의로 해석한 측면이고요. 사실 좀 나쁘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뭐냐면 민주당이 현재 미국의 집권 민주당이 이른바 버지니아 주지사 보궐선거인가요? 그 선거에서 패배한 다음에 그 일자리라든지 성장 주도에서 그 물가 안정으로 어떤 민주당의 정책적 목표가 전환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연준의 태도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뭐가 걸려 있었냐면 파월 의장의 임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다룬 적 있죠. 그 내용을. 그렇죠. 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미국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태도가 바뀌면서 연준 내에서의 비둘기파 성장이라든지 노동 쪽에 좀 더 목소리를 냈던 레이얼 브레이너드 그 이사도 태도를 바꾼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그러면서 이후에야 연준이 이제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어떤 면모를 보였다. 그러면 결국은 연준도 어떤 그 FOMC 구성원들 자체의 임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걸렸을 때에 결국은 그 독립적으로 판단 못하고 어떤 정치권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자신들의 본연의 사명을 방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실 비판할 수 있는 지점들도 있거든요. 결국은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게 왜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에도
당시에 어떤 바이든 행정부가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어떤 성장 이런 것을 내세웠을 때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인플레이션이 불러올 거라는 거는 너무나도 이제 명확한 것이었고 그래서 레리 서머스라든지 올리비에 블랑샤르입니까? 뭐 이런 경제학자들이 그 많은 경고를 했습니다. 제이슨 포먼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이제 민주당 진영에 있는 경제학자들인데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를 했었거든요. 근데도 이제 연준은 그것보다는 어떤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평균 물가 목표제를 꺼냈고 근데도 그 평균 물가 목표제의 어떤 세부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는 사실 공개를 안 했어요. 한동안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만큼의 기간인지 그다음에 어떤 뭐 그 노동시장이라든지 주요 어떤 인플레이션 평가 지표들의 변화에 대해서 뭐 어떤 식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것들이 나온 게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버냉키 의장이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평균 물가 목표제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좀 더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느슨한 형태의 프레임워크로 이제 물가를 통제하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연준이 어떤 정치권에서의 요구를 그냥 받아안기 위해서 일부러 느슨한 어떤 도구를 도입한 게 아니냐라는 좀 간접적인 지적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면 보면 그 연준에 대한 조금의 어떤 핑계거리를 조금 이렇게 좀 정리해줬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물론 비판을 하고 있으나 얘네들이 무능력해서만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지금 요인들이 있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전직 연준 의장이기 때문에 연준에 대해서 뭐 어떤 그 다른 서머스와 같은 경제학자처럼 날카롭게 좀 대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드러난 걸로 보면은 굉장히 중립적인 의견에서 쓰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렇게 통찰력을 엿볼 수 있는 그래요. 네, 네.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그러면은 버냉키 의장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다뤄봤고요. 또 앞으로 또 더 충실한 내용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이만 퇴근하겠습니다.